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받지 못한 걸 한국만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들러리였습니다. 일본 최대 방송사 생방송이 이 한 문장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최첨단 GPU는 절대 다른 나라에 주지 않죠. 그런데 한 나라만 예외한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에만 GPU 26만 장을 독점 공급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 맨해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30조 원을 조용히 한국에 쏟아부었죠.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끝, 전남의 말입니다. 핵잠에 이어 AI까지. 일본은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한국만 예외로 두게 만든 걸까요? 트럼프가 직접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요? 그 숨겨진 거래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일본은 한국의 들러리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일본 NHX 저녁 7시 뉴스. 저는 워싱턴 특파원 야마모토 켄지.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죠. 그런데 그날 저는 대본을 무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였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죠. 옆에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루틴한 발표겠거니 했죠. 미국은 대한민국과 특별한 협력을 맺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최신 GPU 26만 장을 한국에 독점 공급할 겁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독점 공급이요? 둘째,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이 만들어질 겁니다. 화면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어요. GPU 26만 장 독점. 핵추진 잠수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요. 젠슨 황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GPU 26만 장이면 한 나라의 AI 인프라 전체를 구축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전 세계가 원하지만 한국만 받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왜 한국입니까? 트럼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으니까요. AI 수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GPU 26만 장.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2년간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며 GPU 대란을 목격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 세계 최대 기업들이 GPU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단 몇백 장만 있어도 AI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6만 장이요? 이건 한 나라가 AI 제국이 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독점이라는 단어였어요.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받지 못하는 최첨단 GPU를 한국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건 더 충격이었죠. 핵잠수함은 전략 무기입니다. 작전 반경이 무제한이고 수개월간 물속에서 작전이 가능해요.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죠. 미국이 이 기술을 준 나라는 영국, 호주 단 둘뿐이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동맹국에게만요. 그런데 한국이 세 번째가 됐습니다. 아시아 최초였어요. AI와 핵, 문명의 두뇌와 군사의 주먹. 이 둘을 동시에 손에 쥔 나라는 세계 역사상 몇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쿄 본사 프로듀서에게 연락했죠. 지금 생방송 가능합니까? 야마모토. 무슨 일이야? 큰일입니다. 당장 생방송 준비해주세요. 1시간 뒤 저는 NHX 생방송에 연결됐습니다. 앵커가 저를 호명했어요. 워싱턴에서 야마모토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경주 에이펙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준비된 대본이 없었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할 뿐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일본은 한국의 들러리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앵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프로듀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죠. 야마모토, 지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한국에 GPU 26만 장 독점 공급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AI의 심장과 바다의 지배권을 동시에 넘긴 겁니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일본과 무슨 관련이? 일본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죠. 오직 한국만 선택받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GPU 26만 장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단 10,000장만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요. 그런데 한국이 26만 장을 독점합니다. 화면을 보며 계속했죠.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최소 5,000장이 필요해요. 26만 장이면 50개 이상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AI 제국이 될 수 있는 물량이죠.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블랙록이 한국과 30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 전 세계가 의아해했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저도 그냥 투자 협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틀렸어요. 블랙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GPU를 넘길 거라는 걸. 핵잠을 승인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9월에 먼저 손을 잡은 겁니다. 화면 너머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짜여진 판이에요. 자본이 먼저 움직이고 기술이 따라갔고 군사가 보장한 겁니다. 블랙록의 30조 원, GPU 26만 장, 핵잠수함. 이 세 개가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죠. 프로듀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끊어. 하지만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어요. 한국이 AI 수도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판에서 빠졌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방송사고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발언은 생방송으로 나갔고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2시간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어요.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작은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몇 달 전부터 이 판이 짜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블랙록, 엔비디아, 미 국방부.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준비됐으니까요. GPU 26만 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드물어요. 안정적인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치 안정성, 기술 인력. 이 모든 걸 갖춘 곳이 한국이었던 겁니다. 일본인 기자로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명확했어요. 트럼프의 입은 미국을 말했지만 손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세계의 축이 옮겨가는 그 순간을. 일본이 아닌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문명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 블랙록 본사 앞이었어요. 저는 유엔 총회 취재차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월스트리트 거물들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10시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마모토, 큰일이야. 한국 대통령이 레리 핑크를 만난대. 블랙록 CEO 레리 핑크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수장이죠. 운용 자산만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가 한 나라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난다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블랙록 본사는 맨해튼 심장부에 있어요. 52층짜리 검은 유리 건물이죠.
도착하니 이미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기자들은 1층 로비에서만 대기해야 했어요.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세계 굴지의 언론사 기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옆에 선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저 느낌만 있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맨해튼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세계 금융의 심장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죠. 레리 핑크가 펜을 한번 움직이면 수조 원이 움직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또 평범한 투자 협약이겠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비공개 회동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보통 투자 협약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숨긴다. 이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2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옆에는 레리 핑크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기 뭔가 서명한 것 같은데. 한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맞았어요. 대통령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30분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랙록과 대한민국 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 단 3줄이었어요. 투자 규모도 구체적 내용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실망했죠. 고작 이거? 뭐야, 그냥 투자 협약이잖아. 다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 소문이 돌았어요. 블랙록이 한국에 큰 거 터트린다더라. 아시아 전체 판도가 바뀐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공식 발표는 조용했지만 금융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블랙록 내부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그는 맨해튼의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이거 절대 출처 밝히면 안 돼.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프로젝트명 AI 수도 대한민국. 투자 주체 대한민국 정부 블랙록. 투자 규모 약 30조 원. 목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건립. 30조 원.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왔어요. 계산해봤죠. 한국 GDP가 약 2천조 원입니다. 30조 원이면 GDP의 1.5%예요. 한 기업이 한 나라 경제의 1.5%를 흔드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 게 20조 원이었어요. 그보다 50% 더 큰 금액이죠. 더 놀라운 건 블랙록 역사였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블랙록이 단일 국가에 이 정도 규모를 쏟아부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내 투자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였죠. 왜 한국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식통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직접 말했어. 미래는 안정성에 달려있다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래.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먹어. 근데 화석 연료로는 한계가 있지. 환경 규제도 강해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핵심이야. 그걸 완벽하게 갖춘 곳이 한국이더라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소식통이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게 올 거야.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거든.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달 뒤 트럼프의 발표를 보고 나서야 이해했죠. 블랙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GPU가 한국으로 갈 거라는 걸. 핵잠수함이 승인될 거라는 걸. 자본은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정치가 움직이기 전에 돈이 먼저 움직였어요. 블랙록의 30조 원은 신호탄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블랙록의 투자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들은 절대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움직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블랙록은 부동산을 팔고 채권을 샀어요.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릴 때 혼자 빠져나온 거죠. 결과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산운용사가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공황에 빠졌을 때 블랙록은 기술주를 사들였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가 됐습니다. 그런 블랙록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한국이 미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어제 서명식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식 발표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에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문명의 출발점이라니. 투자 하나로 무슨 문명이 바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블랙록의 최근 보고서를 구했습니다. 거기엔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어요. AI 인프라의 미래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다. 정치적 안정, 에너지 자립, 기술 인력. 이 세 가지를 갖춘 지역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안정. 민주주의 국가로 70년째 안정적이죠.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에요. 기술 인력.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레리 핑크는 그저 숫자를 따랐을 뿐이죠. 맨해튼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100년간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결정이 지구를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그 자본이 서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삼성 로고가 보였어요. LG 광고도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9월 25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한국 어디에 투자하려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뒤 답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프로젝트.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전남이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전남이라고요? 하지만 자료를 보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22제곱킬로미터 부지. 연평균 기온 14.3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 해상풍력 최적지. 강풍도 없고 한파도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거기 있었어요. 이래서 블랙록이 움직였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전남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레리 핑크가 했다는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AI의 심장은 아시아 남단에서 뛸 것이다. 아시아 남단. 그게 바로 한국 남해안이었어요. 뉴욕의 하늘 아래서 서명된 그 문서는 조용했지만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블랙록의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 미래의 방향이 결정됐던 거예요. 저는 일본인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보고하는 게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기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서명은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었어요. 문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국이 선택받았습니다. 미국 자본이 먼저 손을 내민 최초의 아시아 국가였어요. 세계 자본이 서울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 첫 발자국을 목격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블랙록의 서명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남 솔라시도. 도대체 그곳이 뭐길래 30조 원이 움직인 걸까요? 직접 가봐야 했어요. 2025년 10월 중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목포역에 도착했죠.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해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새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10월인데도 날씨가 온화했어요. 여기가 솔라시도입니까?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앞쪽이 프로젝트 부지입니다. 요즘 난리예요. 외국 기자들이 매일 와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첫인상은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냥 해안가였거든요. 바다와 언덕, 그리고 태양광 패널들.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안내판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솔라시도 프로젝트. 총부지 22제곱킬로미터. 목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복합도시. 완공 2030년. 22제곱킬로미터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미래 도시를 통째로 만드는 거였죠. 안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분이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언덕 위로 데려갔어요. 전망대에 올라서자 전체 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바다 위로 해상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육지에는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거대한 건물터가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예정지죠. 블랙록과 오픈AI가 1순위로 검토 중입니다. 오픈AI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 여기에 온다고요? 왜 하필 여기입니까? 담당자가 웃었어요. 자연이 선택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역사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역사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남은 한국 역사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곳 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무찔렀죠. 명량해전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에요.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전설적인 해전이었죠. 그 명량 바다가 바로 저기입니다. 담당자가 서쪽을 가리켰어요. 좁은 해협이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바다의 조류를 이용했어요. 자연을 읽고 활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 바다를 읽고 활용하는 거예요.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400년 전 이 바다를 지킨 장군과 지금 이 땅에 미래를 세우는 사람들. 맥락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전남은 늘 변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멀고 가장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위기 때마다 이곳이 한국을 지켰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곳에서 나라를 구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를 이끌게 될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일본인 기자로서 듣기 불편한 역사였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자, 이제 조건을 보시죠.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기온입니다. 연평균 14.3도예요.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생명인데 여긴 자연적으로 시원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 센터를 취재하면서 배웠습니다. 서버는 엄청난 열을 내거든요. 그걸 식히는데 전체 전력의 40%가 들어가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냉각에 연간 수백억 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죠. 자연 온도가 낮으니까요. 숫자로 보니 확실했습니다. 10년이면 수천억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담당자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 해상풍력 보이시죠? 2030년까지 1000기를 세울 겁니다. 거기에 태양광까지 합치면 전남이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괴물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다 커버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 제로입니다. 완전히 친환경이에요. 환경 규제가 강해지는 시대에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블랙록이 30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여긴 지진도 없고 태풍도 약하고 한파도 없어요. 1년 내내 안정적이죠. 데이터 센터는 단 1분도 멈춰선 안 됩니다.
세계 AI가 의존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안정성이 생명인데 전남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개발하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진작했어야죠. 담당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전남은 그냥 시골이라고만 생각했죠. 서울, 부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록이 데이터를 돌렸더니 여기가 나온 겁니다. 자본은 정직했습니다. 감정이나 편견 없이 숫자만 봤고 그 숫자가 전남을 가리킨 거예요. 저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는 어떤가요? 인구는 많지만 땅값이 비싸요. 전력도 부족하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일본은 산이 많아서 태양광 설치가 어려워요. 해상풍력도 태풍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요. 오사카는 어떤가요? 공업지대라 대기오염이 심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엔 환경이 안 좋아요. 일본 전체를 봐도 전남만한 곳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10월인데도 따스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서울이 행정의 수도라면 전남은 미래의 수도였습니다. AI의 심장이 여기서 뛰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해안이 아니라 문명의 심장이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담당자가 말했어요. 기자님, 저기 보이는 땅이요. 2030년이면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오픈 AI의 본거지가 되는 거죠. 상상이 됐어요. 5년 뒤 이곳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전 세계의 AI가 여기서 작동하는 모습이요. 챗GPT도 구글 제미나이도 모든 AI가 이곳 남해안에서 숨쉬게 되는 겁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데이터가 만나는 곳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에요.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일본인 기자로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이 왜 이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우리에게도 바다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왜 한국만 선택받았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풍력과 태양광을 깔았죠.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보는 겁니다. 일본은 어땠나요? 원전에만 의존하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무너졌어요. 그 뒤 10년을 허비했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고 일본은 아니었어요. 국토의 끝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남은 한국의 최남단이에요. 지리적으로 끝자락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AI 시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목포의 작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AI의 심장은 남해에서 뛴다. 타이핑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블랙록이 왜 30조 원을 쏟아부었는지, 트럼프가 왜 GPU를 한국에 줬는지. 이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땅도 기술도 사람도. 블랙록은 그걸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서명했고 10월에 트럼프가 GPU를 승인한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짜여진 판이었어요.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이 아닌 전남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는 한국의 가장 조용한 땅에서 태어나고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빛났어요. 달빛이 파도에 반사됐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AI 수도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워싱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건 10월 20일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안보입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AI 안보 청문회라니.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블랙록이 한국과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회 청문회장에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증인석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부 차관이 자리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이클 해리슨 상원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AI는 안 보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명확했어요. 블랙록과 오픈 AI였죠. AI 데이터 센터가 해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상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 내 전력 인프라로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력망을 확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1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지켜봤어요.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한 상원 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야마모토, 오랜만이네. 그는 제 오랜 취재원이었어요. 우리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죠. 솔직히 말해줘요. 이번 청문회 한국 겨냥한 거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론 그래. 블랙록이 한국에 30조 원을 쏟아부었잖아. 의회가 발칵 뒤집혔어. 왜요?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인데. 그게 문제야. 블랙록은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거든. 사실상 국가 경제의 일부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다고? 의원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블랙록과 오픈AI에 비공식 요청을 넣었어. 해외 거점 이전을 자제해달라고. 비공식 요청이요. 겉으론 자유시장 원칙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에선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보좌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자본은 정부 말을 안 듣거든. 그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뒤 블랙록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투자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부였죠. 워싱턴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 무렵 실리콘밸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들을 만났거든요. 분위기가 암울했어요. 한 스타트업 CEO가 말했습니다. 우린 GPU를 못 구해요. 엔비디아가 물량을 안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26만 장을 받았다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다른 창업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력은 부족하고 규제는 늘어나고 GPU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합니까? 숫자가 그들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폐업률이 38%였습니다. 10개 중 4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죠. GPU를 구할 수 없었고 전력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2024년 미국 AI 시장 점유율은 62%였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025년엔 55%로 떨어졌어요. 단 1년 만에 7%가 증발한 겁니다. 그 7%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아였습니다. 특히 한국이요. 저는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미국 AI 산업이 위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인프라예요. 미국은 낡은 전력망을 쓰고 있어요. 1970년대 시스템이죠. AI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까? 있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은 걸려요. 하지만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은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전력망이 현대적이죠.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거점 다변화의 필요성.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심 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전력, 부지, 규제. 모든 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론은 이랬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적 입지는 대한민국이다. 정치 안정성, 에너지 자립도, 기술 인력.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저는 리스크 지수도 확인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국가 리스크 점수였어요. 한국은 아시아 1위였습니다. 일본보다 높았고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정치가 안정적이고 법치가 확립돼 있고 계약이 보호되는 나라였죠. 반면 중국은 어땠나요? 리스크 지수가 높았어요. 정치 불확실성, 규제 변경, 데이터 통제. 투자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은요? 에너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원전 의존도가 높았는데 후쿠시마 이후 가동률이 떨어졌죠. 재생에너지 전환도 더뎠고요. 결국 한국만 남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AI의 심장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100년간 기술의 메카였어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모든 혁신이 거기서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AI는 이전 기술과 달랐어요.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고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실리콘밸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고위 관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어떻게 자본의 흐름을 막을까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 담당 서기관과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대사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서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쿄에서 난리예요. 한국 쇼크라고 부르더군요. 한국 쇼크요? 뭔 소리예요? 한국이 미국의 특별 파트너가 됐잖아요. GPU도 받고 핵잠도 받고. 일본은 뭐 받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언론은 한국과 비교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으로선 충격이었겠죠. 70년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대책회의만 열고 있죠.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재생에너지를 갖추려면 10년은 걸리거든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일본 기자로서 자국의 뒤처짐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패권의 균열, 조용히 시작되다.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불안해할수록 한국은 빛났습니다. 워싱턴이 압박할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서울로 향했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심장을 찾아 나섰고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AI는 안보 문제가 맞았어요. 하지만 안보는 무기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정성, 지속 가능성, 신뢰. 이것들이 진짜 안보였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AI의 안전지대는 서울이었다. 미국이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기사를 송고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만족스러웠죠. 진실을 썼으니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100년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균열이요. 세계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찾았어요. 경기도 평택.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정문에서부터 압도됐습니다. 부지면이 여의도의 4배가 넘었어요. 끝이 안 보이더군요.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여기서 세계 AI가 움직입니다. 안내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AI와 무슨 상관이죠? HBM을 아십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요? 들어는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AI의 피죠. 담당자가 저를 클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감쌌죠. 마치 우주복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HBM 생산 라인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직접 대화는 불가능했거든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듭니까?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계 AI가 의존하는 양이요. 저는 생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웨이퍼가 들어가고 레이저가 깎아내고 로봇이 조립했어요. 모든 게 자동이었죠. 사람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HBM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GPU는 두뇌예요. 계산을 하죠. 그런데 두뇌만으로는 안 돼요.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줄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이에요. 일반 메모리와 뭐가 다릅니까? 속도가 10배 빠릅니다. AI 연산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반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HBM이 있어야 GPU가 제 성능을 발휘하죠.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GPU도 HBM 없이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 HBM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요. 80%요?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는요? 미국 마이크론이 10%, 나머지가 10%예요. 하지만 최첨단 HBM은 한국만 만들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GPU 26만 장. 트럼프가 한국에 준 그 GPU들이요. 그것들을 작동시키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GPU 한 대당 HBM 6개가 들어가요. 26만 장이면 156만 개의 HBM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156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없이는 GPU가 무용지물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AI가 멈추면 한국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한국이 멈추면 AI가 멈춥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클린룸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차세대 AI를 만드는 프로젝트죠.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조건이 뭔지 아세요? HBM 공급망 안정입니다. 자료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연간 반도체 예산 100조 원. 100조 원이요? 이건 한나라 국방 예산 수준이었습니다. 이 100조 원의 절반 이상이 HBM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에요.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230억 달러였습니다. 그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요. 3년 뒤엔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30억 달러면 약 160조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AI 시대의 석유가 HBM이군요. 정확합니다. 20세기는 석유가 패권이었죠. 21세기는 HBM이 패권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평택에 머물렀습니다. 연구동도 둘러봤고 엔지니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HBM을 따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죠. 우리가 10년 앞서 있거든요. 10년이요? 네. 삼성과 SK는 2015년부터 HBM에 투자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요. 그 10년의 격차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거두고 있었죠. 저는 공장을 나와 평택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기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도 공장이 돌아가는 게 전해졌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HBM을 생산하는 거죠. 그 진동은 지구의 박동 같았습니다. AI 문명이 숨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여기 평택에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준 이유를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GPU만 줘서는 소용없었거든요. HBM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HBM은 한국에만 있었죠. 결국 GPU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블랙록이 30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서버를 채워야 하죠. 그리고 서버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공급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흔들렸지만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AI 문명의 심장, K반도체. 타이핑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가 AI의 두뇌라면 평택은 AI의 피였습니다.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피가 없으면 죽어요. 한국은 그 피를 쥐고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에 있지만 그 피는 한국에서 흐른다. 문명의 혈관은 평택에서 시작된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송고하고 호텔로 향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AI가 멈춥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냉정한 팩트였죠. 평택의 기계들이 돌아가는 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일본 정계가 먼저 움직였어요. 도쿄에서 긴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주권 보호법이었죠. 저는 도쿄 특파원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큰일이야. 일본이 한국 견제에 나섰어. 무슨 소리야? 방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 일본 기업이 해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대. 사실상 한국 투자를 막으려는 거지. 저는 즉시 법안 전문을 구했습니다. 읽어보니 명백했어요. 국가 안보에 중요한 데이터 인프라는 국내에 우선 구축해야 한다. 해외 투자 시 정부 승인 필수. 승인 거부 시 제재 가능.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한국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의 AI 주권을 넘기는가? 블랙록의 배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론이 들끓었죠.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었는데 한국에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어요. 곧이어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였죠. 히토류는 첨단 전자제품의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모든 게 히토류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계 히토류의 7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그걸 무기로 쓴 거예요. 전략 물자 수출을 재검토한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실상 경고였죠. 한국이 너무 튀면 희토류를 끊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급하게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AI 해외 거점의 안보 리스크였습니다. 보고서는 노골적이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해외에 있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유사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동맹국이라도 예외는 없다. 결론은 하나였죠. AI 본거지를 해외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 일부는 더 강경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블랙록과 오픈AI는 미국 기업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한국 투자를 제고하라.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본은 법으로, 중국은 자원으로, 미국은 여론으로. 한국을 옥죄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명의 전쟁이었어요. 11월, 저는 블랙록 본사에서 열린 내부 회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소식통이 녹취록 일부를 넘겨줬어요. 회의 주제는 한국 투자 재검토였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큽니다. 의회에서 계속 불러요. 이대로 가면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다른 이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만 한 곳이 없어요. 재생에너지, HBM, 정치 안정성.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래도 미국 정부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막을 순 없어요. 우린 민간 기업입니다. 토론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어요. 찬성 60%, 반대 40%. 한국 투자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크지 않았어요. 블랙록 내부도 분열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마침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 설명회 참석차였죠. 저는 행사장에 갔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10년입니다. 단기 압박으로 무너질 게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생에너지, HBM, AI 인프라. 우리는 이미 갖췄어요. 누가 뭐래도 우린 계속 갑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린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 문장이 회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선택하는 나라였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주변국 압박이 심한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죠.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견제받는 나라는 이미 중심에 선 나라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나라는 견제받지 않죠. 일본이, 중국이, 미국 일부가 우릴 견제한다는 건 우리가 중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견제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전쟁,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였어요. 타이핑하면서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데이터 주권법, 중국의 희토류 규제, 미국 의회의 압박. 모든 게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당당히 맞서고 있었죠. 블랙록은 한국 투자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0%대 40%로요. 압박이 있었지만 숫자가 이겼던 겁니다.
자본은 정직했어요.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를 봤죠.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조용했지만 세계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빛났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전쟁.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지만 전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명식이었어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옆에 선 블룸버그 기자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서명이었죠.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양국 대표단이 올랐어요. 한국산업부 장관, 블랙록 CEO 레리 핑크, 그리고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 SK 회장도 함께였죠. 레리 핑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와 계약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블랙록은 30조 원을 대한민국 AI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이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인력, 정치 안정성. 한국은 AI 수도가 될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우리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한국을 가리켰죠.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AI는 한국에서 작동할 겁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그곳이 새로운 심장이 될 거예요. 스크린에 솔라시도 조감도가 떴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 단지, 태양광 패널.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 AI 연산의 20%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20%요. 엄청난 비중이었습니다. 한국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약속합니다. 2030년까지 AI 수도로서의 모든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만 하지 않아요. 실행합니다. 오늘 이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드디어 서명 순서가 됐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 순간을 담으려는 기자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9월 22일 뉴욕 블랙록 본사. 그때의 조용한 서명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2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단 3줄짜리 보도자료뿐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이 일어서서 악수를 나눴어요. 회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죠. 저는 메모하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은 거였죠. 산업으로요. 서명식이 끝나고 오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이제 한국이 AI 경쟁에서 앞서가는 건가요?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기회를 잡았죠. 실행은 이제부터입니다. 오찬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취재원이었죠. 평소엔 메시지만 보내는 사람인데 전화를 걸다니 이상했습니다. 야마모토, 지금 TV 켜봐. 경주 에이펙. 무슨 일인데요? 트럼프가 방금 폭탄을 터뜨렸어. 핵잠수함이야. 순간 손이 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비로 나갔어요. 대형 TV가 있었거든요. 경주 에이펙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서 있었어요.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였어요. 화면 속에서도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게 보였죠. 핵추진 잠수함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앞으로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를 책임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수함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이요? 설마요? 옆에 섰던 일본 기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트럼프는 자주 이런 식으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끌고 협상 카드로 쓰죠.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어요. 아마 협상 카드겠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말은 크게 하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죠. 맞았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최고 전략 무기예요. 영국과 호주에만 줬던 기술이죠. 설마 한국에도 준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울 서명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트럼프 발언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심스러웠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공식 문서가 없어요. 대통령 발언만으론 부족하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국제 외교에선 종이가 중요해요. 말은 바뀔 수 있지만 문서는 못 바꾸죠.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연락했어요. 핵잠 승인 진짜예요? 글쎄, 트럼프가 말은 했는데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줘. 아직 모르겠어. 의회 반응은요? 난리지. 찬반이 팽팽해. 공화당은 찬성이 많고 민주당은 신중론이에요. 불확실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실제 정책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펜타곤 출입을 했어요. 국방부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모든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못을 박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와 한국 조선사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정책이었던 거죠.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70년 동맹 역사상 세 번째로 기술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시아에선 최초였어요. 왜 한국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입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으려면 한국의 역할이 필수죠. 핵잠은 그 역할을 위한 도구입니다. 명확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타곤 앞 광장에 섰죠.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 지도 끝 해남에서 미국의 심장 오픈 AI가 뛰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교환이었죠. 산업과 국방, 기술과 안보, 미래와 힘. 저는 즉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AI와 핵, 한국이 두 축을 쥐다였어요.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블랙록에 30조 원, GPU 26만 장,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까지. 한 달 사이에 3개의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연결돼 있었죠. 미국은 AI를 한국에 맡기려면 안보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략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핵잠이 패키지로 온 거예요. 한국을 완전히 믿는다는 신호였죠. 저는 기사를 송고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그날 밤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마모토, 도쿄가 난리야. 핵잠 뉴스 때문에 정부가 발칵 뒤집혔어. 예상했습니다.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대.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한테 또 밀렸다고. 일본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70년간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핵잠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뭐 받은 게 있어? 대사관 직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문제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 수도 계약, GPU 독점, 핵잠 승인.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세계가 시험대에 올린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다 준비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또 기사를 써야겠죠. 하지만 오늘은 충분했어요. 세계가 바뀌는 순간을 기록했으니까요. 2030 AI 수도 대한민국. 이제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힘도 함께 주어졌어요. 핵잠수함이라는 이름으로요. 다시 해남이었습니다. 저는 전남 솔라시도에 서 있었어요. 경주 에이펙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스했죠. 남해의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눈앞엔 거대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AI 수도 대한민국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예정지. 2030 착공 목표. 블랙록, 오픈 AI, SK 공동 투자. 아직 건물은 없었습니다. 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빈 땅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9월 22일, 뉴욕 블랙록 본사. 조용한 서명식이었죠. 3줄짜리 보도자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0월 29일, 경주 에이펙.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했죠. GPU 26만 장 독점 공급,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서울 서명식. 30조 원 계약이 현실이 됐습니다. 2달. 단 2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블랙록이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트럼프가 GPU를 준다고요? 핵잠까지요? 하지만 다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죠.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또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문명도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한 시대가 밀려가고 새 시대가 밀려옵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어요. 중동이 패권을 쥐었죠. 21세기는 AI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날개가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바람을 전기로 바꾸고 있었죠. 그 전기로 AI가 작동할 겁니다. 오픈 AI의 서버들이 여기서 돌아갈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이곳 남해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취재한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추격자였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준비였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은 준비했어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HBM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갖췄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요. 블랙록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한국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GPU를 줄 나라를 찾았을 때 한국이 준비돼 있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던 거죠. 저는 표지판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2030년이면 이곳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이 들어서 있겠죠. 서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예요.
해상풍력은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겁니다. 태양광 패널도 지평선까지 깔려 있겠죠. AI 수도.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야마모토, 10월 생방송 건으로 징계위원회 소집됐어. 빨리 돌아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방송에서 일본은 한국의 들러리였다고 말했죠. 방송사고를 냈어요. 징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취소하진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인 기자로서 복잡했습니다. 제 조국이 뒤처진 걸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한국은 준비했고 일본은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제목은 세상의 중심은 바뀌었다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AI 수도와 핵잠 승인. 이 두 단어면 충분하다. 누가 세계의 중심인지 명확하기 때문이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2달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뉴욕 블랙록 본사의 긴장감. 전남 솔라시도의 완벽한 조건. 평택 HBM 공장의 24시간 가동. 워싱턴 청문회의 불안. 서울 서명식의 역사적 순간.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우는 시대가 왔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 문장이 맞나? 과장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OECD가 벤치마킹 1위로 한국 AI 인프라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남 모델을 배우려고 시찰단이 줄을 섰죠. 한국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었다. 역사의 목격자였다. 손이 멈췄어요. 이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역할이 뭐였는지요. 저는 그저 보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죠. 블랙록의 30조 원, 트럼프의 GPU 26만 장, 핵잠수함 승인.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저는 단지 증인이었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선 나라는 한국이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2번, 3번. 수정할 곳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이대로였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날아갔어요. 도쿄 본사로 그리고 전 세계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태양이 바다로 내려가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어요. 태양은 지지만 내일 다시 뜹니다. 한 시대가 끝나지만 새 시대가 시작되죠.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0세기가 지고 21세기가 뜨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지고 한국이 뜨고 있었죠. 미래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목포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서 도쿄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겠죠.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기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세상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세계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탔죠. 창밖으로 전남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해상풍력 발전기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죠.
저 빛이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전남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기록한 것들. 저는 일본인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국적을 넘어선 기자가 됐습니다. 진실만 보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본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AI 수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었어요. 블랙록에 30조 원, 엔비디아 GPU 26만 장,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단 2달 만에 세계의 폭탄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자본이 움직였고 기술이 흘렀습니다. AI의 심장은 이제 한국에서 뜁니다. 평택의 HBM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전남 해남에선 미래 도시가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0년의 준비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쌓아온 힘이었죠.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2030년 대한민국은 AI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한반도로 이동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